사위가 손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63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35년을 교사로 살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제 사위가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손자를 죽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진실은 지금도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된 박은주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민서연이라고 올해 36이에요. 사위는 한도연이라고 42인데 유명한 변호사예요. 손자 준우는 올해 7살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이 아이를 잃은 얘기 정말 하기 싫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준우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첫 손자였거든요. 도연이도 처음엔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를 예뻐하고 서연이도 잘 돌봤죠. 저는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집안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연이와 말다툼도 잦아졌어요. 준우를 돌보는 일도 점점 서연이 혼자 하게 돼. 저는 딸이 걱정돼서 가끔 물어봤어요. 서연아, 도연이랑 사이 괜찮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서연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준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계속 안 떨어지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서연이가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준우가 많이 아파. 병원 가야겠어. 근데 도연이 대답이 이상했어요. 지금 중요한 재판 준비 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병원비는 카드 써.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혼자 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도연이한테 또 전화했어요. 준우가 폐렴이래. 입원해야 한다고 해. 근데 도연이는 또 바쁘다며 나중에 간다고 했어요. 결국 서연이 혼자 준우를 입원시켰어요. 저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준우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런 어린 아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도연이는 그날 밤에야 병원에 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왔더라고요. 서연이가 왜 이제 오냐고 물어보니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회식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준우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와요?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이 생명이잖아요. 정확한 비용은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도연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너무 비싸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여기는 너무 비싸.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 걱정을 하다니 이런 아비가 어디 있나?
서연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준우가 죽을 수도 있어. 도연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죽긴 무슨, 애들은 금방 나아.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그날 밤 준우는 중환자실에서 혼자 지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줬지만 아이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루에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도현이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300만 원이요? 그럼 일주일이면 2천만 원이 넘네요. 너무 비싸잖아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아이 생명이 위험해요.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현이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다른 병원도 알아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루를 미룬다고 아이가 죽어가는데 서연이가 울면서 빌었어요. 여보, 준우를 살려줘.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도연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쉽게 말하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내 월급으로는 감당 안 돼. 저는 참답해. 말했어요. 도연아, 내가 돈 낼 테니까 어서 치료해. 도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큰 돈 어디 있어요? 서점 운영으로 그 정도 여유 있나요?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집을 팔면 되잖아. 손자 살리는 게 먼저 아니야? 도현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집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살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정말 이 인간을 때리고 싶었어요. 현실적으로? 손자 목숨이 현실 아니야?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준우가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는 모두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준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도현이가 또 물었어요. 수술비는 얼마예요? 의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지금은 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도현이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실비보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하죠. 의사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보험 확인하는 동안 아이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도현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의사로서 이해하시겠지만 그 순간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준우가 죽어가는데 보험 얘기가 나와? 도연이가 서연이한테 화를 냈어요.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창피하게 왜 그래?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아, 당장 수술 허락해.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켜겨. 도연이가 저를 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에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상의하죠. 지금은 너무 급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서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도 없지만 아이가 위험해요. 그날 밤 준우는 계속 고생했어요. 숨쉬기 힘들어하고 열도 계속 올랐어요. 서연이는 밤새 아이 곁에서 울었고 저도 함께 지켰어요.
도현이는 집에 간다며 사라졌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준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이는 점점 약해졌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정말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시겠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해주세요.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남편분께 연락해보세요. 서연이가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도 안 받았어요. 마침내 새벽 6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도연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해? 잠을 못 자겠어. 서연이가 울면서 설명했어요. 준우가 경련 일으켜. 정말 위험해. 수술 동의서 써줘.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아침에 가서 보고 결정할게. 지금은 잠자고 싶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아비가 어디 있나?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잠을 자겠다고? 결국 그날 새벽 7시 준우는 세상을 떠났어요. 제 품에 안겨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정말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는데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도현이가 병원에 온 건 오전 10시였어요. 준우가 죽고 3시간 후였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쩔 수 없었다며 체념하는 표정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도현이는 이상했어요. 슬퍼하는 것보다 체면 차리는 데만 신경 쓰더라고요. 조문객들한테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동료 변호사들이 오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더 의젓하게 행동하며 좋은 아빠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면 서연이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 내가 제때 병원에 안 데려가서 그래. 서연이가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제때 데려갔어. 당신이 치료 미뤘잖아. 도연이가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 미뤘어? 신중하게 생각한 거지.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 저는 듣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도연아, 내가 보험 확인한다고 미뤘잖아. 의사가 급하다고 했는데 도연이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뭘 아신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말에 정말 기가 찼어요. 의료진이 아니어도 상식이 있으면 아는 거 아니야? 도현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상식으로 의료 판단을 하시나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저는 어이가 없어 물어봤어요. 그럼 의사가 급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 아니야? 도현이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 아이 아빠답지 못한 말하지 마. 도현이가 서연이한테 화를 냈어요. 닥쳐. 내가 아이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가 무너졌어요. 울면서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도연이한테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제 집인데 나가라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인간은 진짜 괴물이구나. 아이가 죽었는데도 전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도연이가 서연이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유가 가관이었어요. 너 때문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이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남편한테 버림받다니 매일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제가 계속 달래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법무법인에 다니며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싼 시계도 차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걸 사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도연이가 저한테 갑자기 친절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서연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쓰겠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 서점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서점 부지가 꽤 좋은 위치네요. 요즘 그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처음엔 단순한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우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아이 뜻을 기리는 거죠. 제가 법적 절차 도와드릴게요. 서점 부지 정리해서 자금 마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서워졌어요. 이 인간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손자 죽음을 이용해서 할머니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일단 넘어갔어요. 며칠 후 도연이가 진짜 속셈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서점 부지 시세가 8억 원 정도 된대요. 이걸 팔아서 준우 기념재단 만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절차 대행해 드릴게요. 서류 작성도 도와드리고 그러더니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재단 설립 서류였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재단 이사장이 도연이로 되어 있고 제가 돈만 내는 후원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내가 돈 내고 너가 관리한다는 거야? 도연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법적 절차를 모르시잖아요. 제가 변호사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죠. 저는 기가 찼어요. 내 돈으로 재단 만들어 놓고 너가 관리한다고? 그럼 나는 뭐야?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명예이사장 하시면 돼요. 질문은 제가 처리하고 그 말에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 자식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손자 죽음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해. 그런 재단 만들 생각 없어. 도연이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준우를 생각해서라도 의미 있는 일 해야죠. 이기적으로 굴며 안 되잖아요. 이기적이라고?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이기적이야? 도연이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서연이 정신 상태 보셨죠? 계속 이런 식이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제가 후견인이 되고 어머니와도 연락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딸까지 빼앗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해봐라. 내가 뭘 할 수 있나 보자. 도연이가 차갑게 웃으며 나갔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 옛날 제자 중에 기자를 하는 아이가 생각났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사설조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정태호라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정의감이 강했던 기억이 났어요. 다음 날 바로 연락했어요. 태호야, 선생님이야. 오랜만이다. 도움이 좀 필요해서 연락했어. 태호는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위가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조사 좀 해볼 수 있니? 태호가 흔쾌히 응했어요. 선생님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태호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한도현 변호사. 정말 문제가 많아요. 태호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경악했어요. 도현이가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해외 카지노에 수십 번 출입한 기록이 있었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대출 기록도 어마어마했어요. 은행 대출만 5억 원이 넘었고 사채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태호가 설명했어요. 이 사람 재정 상태 정말 엉망이에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변호사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였군요. 제 재산을 노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과거 여자 관계였어요. 결혼 전에 약혼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생각보다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일방적으로 파혼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연이와 결혼할 때도 제 재산을 알아보고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이 사람 완전히 계산적이에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준우가 아팠을 때 도연이가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연시켰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병원 CCTV와 의료진 증언을 통해 확인했는데 도연이가 수술 동의를 계속 미뤘던 게 사실이었어요. 태호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다니.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제 사위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손자를 죽게 만들고 이제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악마였던 거예요. 태호가 조언했어요. 선생님, 이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의료 과실과 사기, 시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준우의 원수를 갚고 서연이도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 태호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도현이의 도박 기록, 대출 사기 의혹, 의료 과실 의혹, 재산 편취 시도까지 전부 다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도현이가 출근길에 체포됐어요. 법무법인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유명 변호사, 도박 빚 5억 원, 자녀 의료비 합격, 사망 사건 수사. 이런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어요. 도현이 부모들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잘못했다면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신다고요? 손자를 죽게 만들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서야 도연이 부모가 사실을 알았나 봐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이 도연이를 업무상과 실치사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판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도현이가 5억 원이 넘는 도박, 빚 때문에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 준우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밀어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도현이는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놨어요. 도박은 했지만 아이 치료와는 관계없다. 의료진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거다. 하지만 의사들이 증언했어요. 보호자가 비용 때문에 치료를 계속 미뤘다. 아이가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 간호사들도 증언했어요. 아버지가 치료비 걱정만 하더라. 아이보다 돈이 우선인 것 같았다. 태호가 모은 증거들도 결정적이었어요. 도박장 출입 기록, 대출 서류, 병원 CCTV까지 모든 게 도연이의 거짓말을 증명했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했어요. 도연이가 어떻게 손자를 죽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는지 법정에서 낱낱이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고 끝까지 증언했어요. 준우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서연이도 증언했어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용기를 내서 나섰어요. 남편이 어떻게 아이를 방치했는지,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도현이는 법정에서 계속 부인했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모든 게 오해라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업무상과 실치사로 징역 3년, 사기미수로 징역 1년, 합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 자격도 영구 박탈됐어요.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준우의 원수를 갚았구나. 악인이 벌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나. 도현이는 법정에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도현이 부모들은 그제서야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나 봐요.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준우한테도 미안하고 며느리한테도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부모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도현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인간이 한 일은 너무 악질적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서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진실이 밝혀지니까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았어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도현이가 감옥에 간 후 서연이는 이혼 소송을 냈어요. 이번엔 서연이가 유리한 입장이었죠. 도현이가 범죄자가 됐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서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도현이가 빼앗으려던 그 서점을 말이에요. 이제는 서연이도 가끔 와서 도와줘요. 모녀가 함께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손님들도 우리 얘기를 들었는지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특히 태호가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어봐요. 선생님 덕분에 정의가 이겼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뿌듯해요. 준우 사진을 서점에 걸어뒀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 혼내줬다고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서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얘기해요. 준우야, 할머니가 너 원수 갚았다.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도현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준우를 지키지 못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서연이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뭐가 달라져요. 준우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서연이한테도 그 편지 얘기 안 했어요. 더 이상 그 인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요즘 서연이는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우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면서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현이가 계속 나쁜 짓을 했을 텐데 다른 피해자도 있었을.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정의가 이긴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상대가 변호사였고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의 힘은 정말 강했어요.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더라고요. 태호 같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손자를 지키지 못한 건 평생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원수는 갚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서연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서점도 더 크게 키우고 좋은 책들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준우도 그걸 바랄 거예요. 할머니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시면 정의가 이깁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요. 평생 살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